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김도환 사원이라고 하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를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맡아서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설명회고요. 오늘의 구성은 이 공고문 같이 보시면서 까지 안내 간단히 드릴 거고요. 말 그대로 사업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사업 계획서 쓸 때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릴 거고, 저희 센터 이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 확정적인 것들만 뽑아서 기회를 좀 드리고 Q&A 하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은 창업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주환 사원이고요. 2019년도 예비창업 패키지부터 계속해서 예비창업 패키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누구보다 조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타 선생님들께서 네이버나 뭐 이런 곳에 예비창업 패키지를 검색했을 때 뭐 블로그나 이런 데 나온 내용들보다는 제가 더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 전화를 많이 받다 보면은 여기선 이렇게 나왔는데 아닌가요? 뭐 틀린가요? 하시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잘 모르고 하는 소리들도 많고, 규정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규정이 변화가 됐는데 그분들은 최신 규정을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모르시는 게 있으면은 항상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건데요. 처음에는 저희 센터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지금 여기 여수에도 있고, 저기 도청 옆에 남학 신도시라고 하죠. 도청 옆에도 이제 남학 서부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편에 농수산식품 메이커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것도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예비 창업 패키지니까요. 그래서 저희 센터 연역은 이렇고요. 주로 전남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창업 이쪽으로는 좀 콧방귀 좀 끼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남 1호 A씨거든요. 그리고 투자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GS에서 지금 나와 있어요. 두 분이. 그래서 GS에서 한 분, 농협에서 한 분, 이렇게 나와 계셔서 이런 식품이나 이런 쪽으로 판로 개척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목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예비창업 패키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공고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매년 조금 말이 달라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혁신적인 기술이라 함은 단순한 뭐 유통이나 이런 게 아니겠죠. 뭐 단순히 뭐 유통을 한다거나 단순히 뭐 커피를 내려서 판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뭐 세상을 바꿀 만한 것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제 내가 그거보다 좀 더 차별점 몇 가지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만들겠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현재 공고가 1월 30일에 나갔는데요. 그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한 사람이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라 함은 개인, 법인 모두 포함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이제 해산까지, 청산 해산이 다 완료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 이제 나는 없어요라고 했는데 막상 등기 띄워보면은 아직 법인 해산을 안 해서 법인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하고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담 멘토 제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약간 주치 개념으로 전담 멘토가 붙어서 협약 기간 동안 선생님들을 도와주셨는데, 그게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기관에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고요. 올해 이제 변경점은 이제 사업화 자금하고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정 규모가 30명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만 30명 선발할 계획이고요. 요거는 이제 창업진흥원이 말하기로는 상위 20개 기관에 추가 TO를 줄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이 30명으로 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30명에 이제 선정이 되는 거는 전남에서만 신청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시면 안 되고 전국 단위 경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기 골라서 쓸 수도 있고요. 저희 부산에 있는 사람이 여기 골라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경쟁입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9대1 정도. 서울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10대1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 경쟁이고 경쟁률은 좀 그렇다. 올해는 또 들어와 봐야 아는데 그거는 항상 변동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요.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이게 속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요건 검토를 합니다. 창업진흥원이. 국세청하고도 업무 협약이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그 사실 증명 해가지고 총 사업자 등록 내역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과거에 창업을 했던 뭐 지금 사업자를 가지고 있던 그런 게 다 나오니까요. 이거는 절대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 밑에 별표로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요거가 뭐냐면은 내가 땅이나 건물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얘를 세를 주려면은 내가 임대사업자를 하나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진 경우에는 예비창업 패키지 인정을 해주겠다. 들어오는 거를. 대신 법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법인이면 안 돼요. 그냥 개인 사업자로 된 임대업, 업태에 임대업 있는 그것만 가능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요거는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공고일 딱 뜬 거 보고 지금 폐업해서 신청해야겠다. 이거 안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한 달 이쪽 저쪽에 폐업한 이력이 있으면 또 안 돼요. 왜냐면은 이런 걸로 너무 문제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이 일단 생긴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땅이나 건물 물려받아가지고 진짜 세만 주는 정도 직원 없고 그것만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의 신청 요건에 해당이 되고 그 외에 뭐 임대 사업자가 법인이거나 내가 직원을 두고 임대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거는 사업자를 갖고 있는 걸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상에 부동산 임대업 외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이건 사업자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정 자격 및 요건인데요. 요거는 과거에 폐업했던 분들 기준을 좀 설명드리려고 넣었습니다.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 폐업한 기업에서 하셨던 거 하고 다른 걸로 창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인정을 해줍니다. 다른 거의 기준은 통계청에서 볼 수 있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통계 분류 포털인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그 엑셀 자료를 하나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각 업종 업태별로 5자리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가 다르면은 이종 업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같으면은 그 과거에 한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웃긴 게 한 자리만 달라도 다른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빵을 만드는 제과업이 있어요. 근데 떡을 만드는 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두 자리 차이가 납니다. 앞에 4자리는 똑같고 한 자리 차이 나는 거는 말씀드렸죠. 이종 업종. 그거 생각을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은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 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경우에는 3년이 초과한 사람, 폐업하고 3년이 초과한 사람은 예전에 했던 거 또 할 수 있다. 요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창업진흥원에서도 이제 중기부 밑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거를 준용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 분야인데요.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넣었습니다. 분야는 크게 4개로 나뉩니다. 2개죠.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 그리고 특화 분야 안에는 여성 소셜벤처, 사내벤처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 센터는 일반 분야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이 와요. 전남센터는 농수산식품에 강점이 있는 센터라고 했는데 농수산식품 특화 분야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일반 분야입니다. 저희가 농수산식품으로 지원을 했다고 해서 더 가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분야에서 모든 전 기술, 전 업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동그라미, 신청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이 제외 대상에 걸리는지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째로는 이제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불이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것도 속일 수가 없는 게 창업진흥원이 은행하고 이제 스크래핑을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던져줍니다. 이분 어디 은행에 얼마 지금 채무 옆에 있습니다. 이분은 요건 탈락하셔야 됩니다. 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1번의 조건 예외 대상자는 채무 변제 내가 다 하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번째로는 채무 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사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거 변제 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계획이 다 승인이 되고 완료가 된 사람들. 그리고 3번.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나 변제 계획인가 받은 사람.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날라오는 게 있어요. 이거 확정된 사람들은 그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4번에 제도전,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재창업 자금 지원 받은 자, 이런 분들은 본인이 해당이 되시면은 신청서 내실 때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창업진흥원에서 이거 요건 검토하세요라고 날아왔을 때도 저희가 이제 이분은 이거를 내셔서 해당이 됩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이거는 세금 안 낸 분들은 세금으로 지원받는 사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 예외 대상 있죠. 이거 유예를 받은 자나 승빈 가능한 자. 3번은 이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고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는데 보실 필요 없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무도업, 도박업, 유흥업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에서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에 공고 또 뒤편에 보시면은 부침 3번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돼서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했던 이력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냐면은 본인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몰라서 그냥 신청했을 수도 있는데 다 잡혀 나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수행 중인 사람. 23년에 받았지만은 어쨌든 협약 기간이 24년까지여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 밑에 또 있죠. 단 공고 사업과 동일 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참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는 만약에 하고 계신 게 있으면은 그 사업의 내용을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거는 따로 정리를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원 사업 받다가 잘못해서 제재받고
있는 이력이 있는 자, 제재 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한은행하고 거래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왜냐면은 창업진흥원이 신한은행하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통장을 못 만들면은 사업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8, 9, 10, 11, 12는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9번은 이제 그러니까 8번부터는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게 뭐 내가 직원 고용했다가 돈 안 준 이력이 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은 국가적으로 뭔가 잘못한 이력이 있으면은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엄청 많죠. 그 뒤에 공고 뒤편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막 뭐가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엄청 길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주관기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관기관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된다. 이거를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제가 19년부터 5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근데 선정되기 전까지는 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 잘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선정되니까 이거 너가 내 사업 하겠다는데 너가 왜 신경을 써? 너가 왜 간섭해? 이게 좀 웃기잖아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말이 달라지는 게. 저희는 선생님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되시면은 저희는 선생님들이 이 지원 사업을 잘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예요. 왜냐면 선생님들 잘못되면은 저희도 큰일 나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희는 직원으로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거를 이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주관기관이 뭐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건 하셔도 됩니다. 했을 때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게 나중에 가장 탈이 없다. 왜냐면 탈이 나면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기 힘든 지경까지 갈 때가 많아요. 막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더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과거에도 이제 다른 기관의 예를 들면은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주관기관 측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위로 올려가지고 창업진흥원 법무팀에서 소송을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긴 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말을 잘 들으면 된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이 정도입니다. 이거 가장 궁금해하실 지원 내용인데요. 사업화 자금하고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화 자금이 다른 여타 지원 사업들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특히 기계 장치를 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비,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창업활동비 이렇게 다양한 비목이 있는데요. 재료비는 말 그대로 유무형의 선생님들이 시제품을 만들 때 필요로 한 재료들을 의미를 합니다. 뭐 식품 뭐 만든다고 하면은 뭐 사과를 사셔도 되고 배를 사셔도 되고 뭐 내가 그 IT 서비스를 한다고 치면은 내가 뭐 머신러닝 된 그런 가공된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거를 사셔도 되고 무궁무진합니다.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임의 판단 해가지고 규제에 걸리기 전에 주관기관에 먼저 이거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주관기관에 친절하게 알아보고 판단을 해서 알려준다. 그리고 외주용역비.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만들 수 없거나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외주를 맡기는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금액이 조금 커지면은 심의 절차가 조금 길어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가능하고요. 기계 장치비. 사무용 노트북 사셔도 되고요. 뭔가 이제 공구류 사셔도 되고요. 무궁무진합니다. 대신 설비 사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 보면은 완전히 그냥 거기에 설치를 시켜가지고 이전에 어려운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리 차원도 어렵고, 이거는 또 재판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매년 기계장치비로 사고가 많이 나고 감사를 많이 당합니다. 기계장치비 쓰실 때, 노트북 사실 때 맥 사셔도 돼요. 맥북, 맥미니 뭐 다 사셔도 돼요. 근데 문제가 항상 터집니다. 그리고 작년 일입니다. 작년. 내가 맥북을 샀어요. 근데 이거를 당근마켓에 팔아버렸어.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안 써서 팔았대요. 그러면 세금으로 샀는데 이거를 5년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판 거잖아요. 그러면은 창업진흥원이 나서서 감정평가사 불러가지고 그 맥북에 대한 감정을 실시를 해서 감가상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판단해가지고 얼마 물어내세요. 그리고 당신 앞으로 3년, 5년, 뭐 7년, 뭐 10년 이렇게 정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내려요. 물론 그러실 분들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늘 이런 경우가 사건, 사고 사례로 저희한테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지원사업으로 받은 거 함부로 팔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았다가 정신 차리고 얼른 나 이거 다시 사놔야겠다. 그래서 똑같은 걸 사놨어요.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기계장치비를 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은 이 핸드폰을 사면은 핸드폰마다 모델 넘버는 같지만 그 안에 고유 번호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노트북도 시리얼 번호가 따로 다 있고 그거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기계장치비를 사면. 근데 시리얼 번호가 다르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판매한 이력이 있구나. 다 되어서 그것도 문제니까 절대 팔면 안 돼요. 이거는 예비창업 패키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이거는 이제 뭐 출원이나 등록, 특허, 상표 뭐 이런 거 지식재산권 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인건비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직원들 월급 줄 때 쓰셔도 되고 지급 수수료 이거는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이거를 다 여기에 적기는 조금 그래서 제가 지급 수수료라고 뭉뚱그려 놨는데요. 이제 사무실 임차를 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월세, 보증금 안 돼요. 전세자금 안 돼요. 보증금 안 돼요. 무조건 월세. 근데 그 월세도 국가기관에서 조성한 어떤 보육센터에는 월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중 지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국가가 조성한 보육센터에서도 지원을 받고 우리 돈으로 또 지원을 받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이중 지원이어서 그거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어디 상가에 월세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박람회 같은 거 참여할 때 부스 비용 비싸잖아요. 자리도 비싸고 그런 것도 참여 가능하고요. 뭐 노무사, 회계사, 뭐 세무사 이런 기장 대행 수수료 뭐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저거는 너무 넓어서 만약에 선정이 되고 나시면 그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비는 말 그대로 출장비입니다. 국내, 국외 다 쓸 수 있는데요. 저는 국외는 이제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통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계획을 하실 때. 왜냐면은 국내는 이제 증빙도 편하고 괜찮은데 어떤 출장 결과 보고서가 나올 때 그냥 나 여기 갔다 왔어요 끝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공무원들이 어디 국외 연수 갔다 와서 내는 만큼의 보고서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운영하면서 딱 한 명 있었어요. 대만으로 출장 갔다 오신 분. 그분 갈 때는 호기롭게 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할게요 했는데 와서 2주 동안 울면서 작성하셨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하면 2주 동안 울면서 보고서 쓸 수도 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선전비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요 그 외주 영역비랑 조금 비슷해요. 근데 광고 선전비라는 거는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광고 대행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충전식으로 돈을 넣어가지고 이제 광고가 나가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시장 조사를 위한 이런 체험단 운영도 가능하고요. 거의 모든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업체를 끼고 하시는 게 증빙이나 이런 서류 만들기가 편하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창업활동비.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 여러분들한테 무증빙으로 드리는 거예요. 창업 활동하시는데 뭐 이제 뭐 대표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고기 좀 먹을 수 있는 거고, 저녁 사줘야 되니까 영업하다 보면 그런 데 쓰시라고 한 달에 50만 원씩 증빙 없이 드리는 돈이에요.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 더 자세하게 제가 또 이 앞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 창업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조금, 이거는 이제 센터마다 달라요. 왜냐면 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센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창업 디딤돌 부트캠프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에서 초기에 가져오신 비즈니스 모델을 좀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교육이에요. 이거는 집체 교육이고, 호텔 같은 곳에서 2박 3일 정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MVP 제작 교육 및 IP 지원 교육은 이제 여러분들이 MVP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3D 모델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게 기초적으로, 왜냐면은 외주를 맡길 때도 내가 좀 알아야 눈탱이를 안 맞아요. 전담 멘토 제도도 사라진 마당에 누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건 저한테 물어볼 것도 아니죠. 저는 전공을 무역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외주업체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전공 안 했는데 그 일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알아야 눈탱이 안 맞는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서 이런 교육도 있었고요. IP 지원 같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변리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특허법인이나 이런 데 어차피 대행 맡겨야 돼요, 전부. 그런 것들도 눈탱이 안 맞는 법. 내가 이제 먼저 사전에 선행 기술 조사 같은 거 하는,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실습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것과 연관 지역, 연계로 저희가 전남 테크노파크, 전남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드려요. 거기는 이제 특허나 그런 상표 같은 거 출원할 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VAT 제외, 인가 10%인가 제외하고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초교육 및 기업 경영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네이밍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정말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요즘 투자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서울에 계신 현직에서 뛰고 계시는 분을 제가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뭐 혼자서 쭉 사업을 영위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직원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썼을 때 어떤 근로계약서나 이런 것들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그 사람들과의 뭔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되는지, 그런 사례들도 소개해 주시는 그 공인 노무사 선생님을 한 분 이렇게 섭외를 해서 안내도 드리고 꿀팁도 알려드리고 하십니다. 그리고 노무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선생님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 조금 덜 낼 수 있는지, 불법은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 좀 절약해서 절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고요. 또 초기 기업이 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놓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도 해주시고 컨설팅도 해주시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IR 캠프, 요거는 이제 초기 기업은 조금 멀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가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개 좀 안 되는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여수 신라스테이에서 그 투자자들 모셔놓고
IR 대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마케팅 교육 및 제품 멘토링. 이것도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전남에 있는 강사들보다 서울에 있는 강사들을 좀 섭외를 많이 합니다. 전남에 있는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고 뭔가 당장 우리나라 수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그분들을 좀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쿠팡하고 저 마켓컬리 그리고 카카오 저기 메이커스 이쪽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그런 진짜 지금 현직 대기업 유통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이커머스에서 업무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사원 이 정도 급이 아니라 진짜 부장 이상급 실무 보시는 분들 모셔다가 시제품 멘토 그 피드백도 해주시고 왜냐면은 어차피 세상에 유일무이나 세계 최초는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다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얼마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시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는 내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한테 뭔가를 먹여봤는데 맛있다. 이게 과연 세상이 인정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직자가 볼 때 이 제품은 어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고 또 그게 마음에 드신다면은 그분들이 입점까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을 모셔놓고 교육도 받고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좀 이어서 실전 마케팅 교육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와디즈, 여러분들 와디즈 아시죠? 이쪽 펀딩으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출구 전략으로. 그래서 이제 와디즈에서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계시는 와디즈는 프로라고 하더라고요, 직급을.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와디즈 외에도 뭐 해외로 따지면 뭐 킥스타터라든지 그런 쪽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심사를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투자 교육 및 IR 자료 작성 지원. 요거는 30분 다 해드리지 않아요. 법인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투자를 받을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 10분을 선발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투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진단,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우리가 IR 발표를 할 때 일반 사업계획서 발표랑 다릅니다. 일반 사업계획서 발표는 내가 이 사업에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IR 발표라는 거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투자자들한테 돈 뺏어오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하는 발표예요.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그런 사업계획서들을 조정을 해주시고 그런 장표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요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10분만 해드리는 거고 엄격한 심사 기준 아래서 선발을 합니다. 이것도 현재 23년 분들 현재 진행 중이시고 요거가 끝나면은 이제 그걸 들고 본인들이 투자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만드는 걸 도와드리는 거죠. 왜냐면은 개인이 그거를 어디 컨설팅사에 가서 맡겨서 한다? 돈이 몇 천이 깨집니다. 근데 저희가 기관에서 그분을 접촉을 하고 수를 이만큼 할 테니 가격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오는 분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가 23년에 해봤으니까 올해 할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빠질 수 있는 게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 기준으로 설명 들은 거니까 다른 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왜 여긴 이런 거 안 해요 하시면은 그 센터에서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꼭 그러시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좀 말이 길었죠. 지금부터는 신청 및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많이 틀리고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제가 넣었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4시까지입니다. 4시 지나면 닫혀요.
저희가 못 열어드려요. 뭐 그때 가서 울고 불고 열어주세요. 절대 저도 못해요. 저도 같이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열려요. 여기 밑에 유의사항 보시면은 이거 온라인 신청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꼭 가입 미리 하시고 뭐 2월 20일, 21일 이 근방에 가입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고 미리미리 넣어 놓으시라. 그리고 여기 2번 보면은 제출 완료 버튼을 눌러야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간혹 그 온라인 신청할 때 저장만 눌러놓고 이 버튼을 안 눌러서 제출이 안 돼서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막 나는 다 냈는데 뭐 왜 안 됐냐. 저희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제 이분이 제출 완료가 아니어서 선생님이 나 눌렀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왜냐면 전산의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누른지 안 누른지는. 그러니까 꼭 제출 완료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아마 저희가 21일 12시부터든 아침부터든 제출 완료 안 누르신 분들한테 전화 싹 합니다. 선생님 제출 완료 눌러주세요. 지금 안 누르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저희가 또 전화할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전화하기 전에 꼭 눌러주시라. 이거고 3번 보시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이게 왜 유의사항에 들어와 있을까? 별거 어려운 내용 아닌데 간혹 갑자기 제 앞으로 등기가 날라옵니다. 뭐지? 하고 봤는데 이 사업계획서 수기로 싹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접수 안 돼요. 왜냐면은 그 K-스타트업 안에서 실명 인증하고 접수하는 거다 보니까 시스템에 안 들어와요. 제가 그 선생님들 거 실명 인증 대신 할 수 없잖아요. 그 선생님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받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 등기 보내시면 안 된다. 온라인 접수입니다. 여기도 제가 계속 써놓죠. 온라인 접수예요. 그리고 실명 인증을 실시하셔야 되는데요. 혹여나 개명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요거는 그 1357 지금 적어놓으세요. 1357 여기 콜센터거든요. 여기 전화해서 내 개명을 해가지고 실명 인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거기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시스템적인 부분은. 그리고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셔야 돼요.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명의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서류가 통과를 했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네? 근데 내가 우리 할머니 저기로 했어. 근데 발표 누가 할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남의 명의로 하지 말라. 이거고요. 그리고 주관기관을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문화발로 여러 개 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주관기관을 하나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울, 경기, 인천 여기가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가져오는 아이템들도 어마무시해요.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데서 창업을 엄청나게 많이 밀어주거든요, 요새. 그래서 거기 교수님들, 거기 박사들이 자기 진짜 특허 낸 그런 것들 들고 신청을 해버리니까 윗동네에서 대전 위로 경쟁률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쓱 보고 이제 경쟁률 좀 파악해보고 전략적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센터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경쟁이라 말씀드렸죠.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 하나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분야, 저희 일반 분야입니다. 특화 분야 선택하시고 왜 전남센터 없냐 전화하시면 안 돼요. 일반 분야예요. 그리고 여기 3번에 신규 가입할 때, K-스타트업 가입할 때 간혹 그 개인 인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신용평가정보 SCI 여기에 등록이 안 되셔가지고 진행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등록을 하려면은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낼 때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기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 신청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누르는 거여서 여기 이제 따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사업 계획서,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 제출 서류입니다. 그 가점 증빙 서류들이 이제 기타 제출 서류에 포함이 되는데요. 23년 혁신 창업 스쿨 우수 교육생 1단계 요거 수료하신 분들 가점 들어갑니다. 내시면 돼요. 네. 혁신 창업 스쿨 때 하셨던 아이템으로 지원을 해야 가점을 준다. 그리고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정부 주관 전국 규모 창업 경진대 장관급 이상 hon격 수상자. 요게 어디 이제 진짜 뭐 소규모 단체 뭐 어디 대학에서 한 창업 경진대에 안 쳐줍니다. 진짜 좀 큰 거. 현대에서 하는 저기 아산 뭐 있는데 그 제가 플레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진짜 큰 규모의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으신 분들은 가점이 들어갑니다. 대신에 내가 2개, 3개, 4개, 5개 받아도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타 제출 서류에 또 포함이 되는 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임대업 가지고 계신 분들 이거 내셔야 됩니다.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그 임대 사업자만 들어간 거.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또는 4대 보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이거는 이제 직원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단계는 이렇습니다. 총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류 통과하는 규모는 선정 규모의 2배수 정도입니다. 근데 2배수 플러스 알파가 서류 면제자들. 서류 면제자들은 그 플러스 알파의 TO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쟁을 하셔야 되고, 요건 검토 말씀드렸죠. 절대 속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늘 걸려요. 늘 다 잡아냅니다. 그 대한민국이 이 전산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선생님들 스크래핑 하면은 싹 나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창업진흥원 얘네 나 대출하는 것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속이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제 발표평가 할 때는 발표는 보통 20분 이내로 하고 질의응답 10분 정도로 하는데, 이게 올해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발표를 줄이고 질의응답이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질의응답이 짧아지고 발표가 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면 발표가 원칙입니다. 비대면 안 돼요. 대면 발표가 원칙입니다. 진짜 내가 병원에 먼저 누워있다 이 정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최종 선정은 그 이제 고득점 순으로 차례차례로 선정을 시킵니다. 요건 검토는 이게 맨 처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맨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합니다. 최종 선정하고 나서도 계속해요. 계속해서 요건 탈락이면은 탈락시켜버립니다. 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서류평가 가점 및 면제 대상입니다. 아까 2개는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밑에 그린 뉴딜 분야 창업 예정인자. 이거는 뭔가 따로 서류를 제출하실 건 아니고 내가 그린 뉴딜 관련해서 아이템을 하면은 그 사업계획서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계획서 확인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린 뉴딜이 아닌데 내가 가점 한번 받아보겠다고 꾸역꾸역 이제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업계획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가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CES 여기서 상 받은 사람도 가점입니다. 그리고 서울평가 면제, 작년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에서 왕중왕전 들어간 사람, 그리고 혁신창업스쿨 우수교육생 2단계. 요거는 창업진흥원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산 선정, 이거는 뭐 평가 없이 그냥 바로 선정시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혹시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 있으실까요? 혹시? 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도전 K스타터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1등입니다. 1등. 전국 몇천 명이 하는 경진대회에서 1등한 사람. 그리고 CES 이게 제가 아는 CES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하는 그 전자제품 박람회 여기서 아마 상 받은 사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이런 데서 상 받은 사람들 기관 추천 받은 자 이거는 우선 선정입니다. 평가 안 받고 바로 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인데요. 점수를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4가지 항목에서 평가를 한다는 점 이거는 사업계획서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의사항 안내 있죠? 뭐가 엄청 많죠?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했던 말 똑같습니다. 말 잘 들어라. 주간기간 하라는 대로 좀 해라. 협약서에 나온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 소개고요. 저희 센터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예비 창업 패키지에만 목매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기도 하나 걸쳐놓고 다른 데도 하나 걸쳐놓고 이것저것 걸쳐놓은 다음에 되는 거 하면 돼요. 왜냐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 규모, 전국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어발로 여러 개 지원 사업에 걸쳐 놓았다가 하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창업 지원 사업일 수도 있고 보육 지원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요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화번호 써놨죠. 얼른 캡처하세요. 얼른. 네. 이쪽에 물어보면은 잘 알려주신다.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로컬 앵커스토어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23일까지. 요거는 기창업자 해당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전남 소재 소상공인.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여기 위에 우리 윤지원 사원님께 전화를 해주시면 설명도 해주시고 본인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지원금 최대 1억 원 그리고 교육도 해주고 골목상권 거버넌스 뭐 구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그냥 쭉 읽어보니까 그거예요.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예산 이렇게 활성화 한번 시켰잖아요. 그런 거 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권을 만들겠다. 이 정도 사업이라서 규모가 큽니다. 돈을 많이 줘요. 근데 이거는 기창업자들, 이미 창업하고 하고 계신 분들. 두 번째는 입주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상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 3, 4층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3인 1실로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기세 뭐 이런 거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필요하시면 여기 담당자 박주희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미래혁신기술 창업지원 사업. 이게 네이밍이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냥 창업 지원 사업이고 저희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자체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지원금 최대 5천만 원, 창업교육, 멘토링 그리고 투자 기회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지원 대상이 예비 창업자 그리고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도 해당입니다. 근데 앞에 기술 기반 이게 조금 걸려요, 저도. 이 기술 기반의 말은 너무 다양해서 우리 손지수 주임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괜히 제가 제 사업이 아닌데 설명드렸다가 말이 틀리면 안 되니까요. 꼭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로컬픽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요거는 이제 오늘부터 모집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규모가 꽤 있습니다. 최대 7천.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은 예비 창업자하고 7년 이내 기창업자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픽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진짜 무조건 담당자한테 전화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신청 요건이 엄청 복잡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안 넣었어요. 타 지역에 살다가 여기 자기 고향으로 와서 창업한 사람은 인정을 해주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전화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1번이 첫 번째 온오프라인 통합 수출 지원 사업. 이거는 저희가 이제 팔로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알리바바닷컴이나 동남아 쪽에서 하는 뭐 쇼피라든지 이런 쪽으로 입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왜냐면 그쪽 바이어를 개인이 알고 있기도 어렵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해도 돈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남도에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으뜸 창업 멘토링 지원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이런 분들께 이제 사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멘토링이 필요하시다면은 네이버에 전남 으뜸 창업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저기 옆에 보이는 이영정 사원에게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수시 청년도전 창업지원 사업. 요거는 여수시에 있는 청년만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모집을 시작하진 않았어요. 요거는 사업화 지원금 최대 2천만 원, 그리고 창업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보육 지원 사업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39세 이하, 창업 6개월 이상 3년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주소지 및 영업지가 여수시인 개인 사업자 분들이 좀 더 매출도 잘 내고 더 잘 낼 수 있도록 컨설팅 해주는 지원 사업이고 사업화 지원금도 나가는데 올해는 얼마가 될지 몰라서 아직 안 적어놨습니다. 이것도 3월 중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요거 사진 찍으셨어요? 요거는 저희가 장표를 따로 드리지 않아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도 모릅니다. 꼭 담당자한테 문의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사업 설명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작성 목차예요. 요거는 실제 제출하실 때는 지워주셔야 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삭제하여 제출되어 있죠. 저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 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서식을 잘 지켜주라. 왜냐면은 서식을 안 지키면은 우리 이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집에서 새는 쪽박이 밖에서 안 새겠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서식을 안 지키면은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서식도 못 지키는데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평가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원 사업을 하든 간에 그거는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장은 이제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장짜리로 이제 창업진흥원이 제시를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장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맨 위에 노란색 박스, 잠시만요. 노란색 박스도 나중에 제출하실 때는 다 지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15페이지 이내입니다.
여기 뒤에 가로 보시면은 증빙서류는 제한 없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꼭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이나 그림이나 표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야겠다 하면은 뒤로 다 빼버리세요. 몇 페이지 어디 참고라고 써놓으시고 뒤로 다 빼버리세요. 왜냐? 앞에 채우다 보면 15페이지 넘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쓸 말 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증빙 서류는 제한 없음이 이 말이 뒤에 옮겨놓으면은 궁금하면 뒤에 넘겨서 보면 돼요. 괜히 본문에 내가 쓰고 싶은 말 다 못 쓸 그런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강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업계획서 양식은 변경 삭제할 수 없으며 이거 사업계획서 이제 파란 글씨나 이런 거는 지워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너가 볼 때 안 이뻐서 지운다?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변경 삭제하지 마세요. 그리고 추가 설명을 위한 이미지, 표 등 삽입 가능. 요것도 이제 내용 그 양에 큰 저거를 주지 않는다면 앞쪽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긴 자료들은 뒤로 빼주시는 게 좋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개인정보 같은 거는 전부 마스킹 처리해주세요. 내가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라고 진짜 막 밝히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서울대학교라고 쓴다? 안 돼요. 땡땡 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나왔다고 막 내가 자랑 너무 하고 싶어요. 그거는 선정되고 나서 그때 담당자한테 실컷 자랑하시면 되고 서류에 괜히 마스킹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안 했다가 이 서류가 인정이 되네 마네 하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정 안 해주세요? 기존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떼쓰는 거 절대 안 들어주니까 얘네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 신청 현황 이쪽을 보시면은 주관기관명에 저희 센터를 쓰려면은 저희 센터 이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풀네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남센터라고 쓰면은 어느 전남센터인지 몰라요. 풀네임 넣어주시고 과제 번호 이거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이거는 공고에 같이 올라간 FAQ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실명 인증하고 접수가 시작되죠. 접수가 시작될 때부터 선생님들한테 이 과제 번호가 부여가 돼요. 하나씩. 20으로 시작하는 8자리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거는 사업 신청 내역 조회 메뉴에 들어가면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넣어주세요. 이게 안 적혀서 오면은 저희가 전화합니다. 이거 적으세요. 안 적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의 이름 같은 거기 때문에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신청 분야 저희 센터로 넣으실 경우에는 일반이겠죠. 일반 체크해 주시고 사업 분야 내가 하는 아이템이 제조냐 지식 서비스냐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하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 내 아이템이 어느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기 없는데요라는 것보다는 가장 가까운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명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아이템명 선생님들의 과제명이 되겠죠. 그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길든 짧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출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제 꿈은 크면 좋다라고 하죠. 일단 크게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 산출물은 내가 예비창업 패키지 들어가서 협약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산출물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평가를 할 때는 선생님들이 써준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 웹사이트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막상 나중에 사업하다 보니까 내가 어플 도저히 못 만들겠어. 나 안 만들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취소당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선정을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되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협약 산출물이 조정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 선정되고 나서 수정사업계획서라는 걸 한번 쓰는데, 그때 한번 조정의 기회가 있는데, 큰 틀은 변하면 안 돼요. 사업계획서의 큰 틀은 변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만들어서 만들겠습니다 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안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최초에는 iOS, 그러니까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둘 다 할 수 있게 마켓에 등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등록까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만 하겠습니다. iOS도 개발은 하는데 등록은 조금 더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 하면은 심의를 한번 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식품으로 치면은 내가 한 5종 출시하려고 했는데 내 사업비 받은 거나 이런 거 감안을 해보니까 한 3개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거 포함해서 3개 정도 조정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모든 걸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받아보고 충분히 심의를 거친 후에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선정되고 나서 얘기할 문제인데, 이 산출물에다가 너무 허황된 거를 넣어 놓으시면은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머릿속에서 질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업 쓰실 때 직장명 쓰지 마세요. 본인의 직장이 너무 자랑스럽고 해도 쓰지 마세요. 이거 다 블라인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명, 이거는 선생님들이 사업자 낼 때 내 기업 뭘로 할 건지 예정하고 있는 그런 걸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수정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창업팀 구성 현황 있죠. 이거 자기만 있으면은 그냥 자기 한 줄 넣으면 되고, 자기랑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은 같이 하는 사람 넣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땡땡학 박사, 이것도 다 블라인드 처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력이 있다거나 어떤 걸 전공했다거나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디 대학을 나왔다, 어느 회사를 다녔다, 이거는 조금 마스킹 처리를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파란색 글씨 나와 있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 명칭이라는 거는 내 아이템 이름, 내가 출시할 제품의 이름 정도가 되겠고, 범주라는 거는 이 아이템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쓰시면 됩니다. 아이템 개요는 이제 아시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이 내 사업계획서를, 뒤에 나오는 그 긴 사업계획서를 요약하는 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간을 좀 많이 들이셨으면 좋겠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한 장짜리 기한문에 모든 걸 담는 게 회사원의 능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에 사람이 봤을 때 이 한 장에 너의 그 붙임표에 있는 그 몇십 장을 요약할 수 있는 그게 회사원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어가 대한민국이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단어가 늘리려면 늘려버릴 수 있고 줄이려면 줄여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좀 눈에 확 띄게 좀 요약이 잘 돼 있는 것들을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제가 참고할 만한 거는, 우리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연초나 연말에 업무 보고를 합니다. 그 대통령까지 가는 업무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PPT를 만들어요. 그 행정고시 통과한 그 엘리트들이 머리를 짜내서 만든 그 PPT 자료를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었구나 하면서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장표를 구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국문화득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혹 가끔 이제 필요로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요약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냥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좀 중요한 거는 여기 현황 및 구체화 부분을 보면은 최종 산출물,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 및 사업화 전략, 이 부분도 뒤에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그 아까 평가지표에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쭉쭉 쓰게 되어 있어요.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두 갈씩 작성입니다. 두 갈씩 작성. 앞에 큰 주제를 빵 던지고 뒤에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어느 소개에서 계획서를 써도 같이 통용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저보다 더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있고 더 말의 풀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두 갈씩으로 작성하시는 게 그 몇백 개의 사업계획서를 체크하시는 평가위원들이 볼 때는 흥미를 더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 아이템 배경 및 필요성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왜 개발했고 왜 내가 이거를 창업을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해 쓰는데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몇천 개, 몇만 개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내가 해보니까 좋아서 내가 세계 최초여서 내가 유일무이해서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계 최초일 수 있고 유일무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창업을 한다. 이거는 돈을 벌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인데 내가 좋아서 창업하는 거는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판단 아래서 이거를 필요로 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 엄마가 좋다 해서 우리 아빠가 좋다 해서 우리 남편이 좋다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유일무이 세계 최초 진짜 그러면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말 안 넣는 게 좋다. 웬만한 건 세상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얼마나 개량을 하고 얼마나 한 가지라도 내가 차별성을 둘 수 있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템 목표 시장 현황 분석. 이거는 내 아이템에 들어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핸드폰이 아니라 이게 제 그립톡이에요. 그립톡 요즘 흔하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립톡들은 그냥 스티커나 찍찍이 형태로 돼가지고 그 케이스에다 착 붙여버리면은 그 케이스를 바꾸게 되면은 그 그립톡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맥세이프 동그라미를 적용을 해가지고 어느 케이스를 써도 이렇게 착 붙여서 쓸 수 있고 내가 케이스를 바꿔도 그립톡을 붙일 수 있는 이런 차별성이 있잖아요. 이런 한두 가지의 차별성에 의해서 그 아이템이 성공하냐 못하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아이템이 그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고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내가 다른 제품보다 어떠한 경쟁을 뭐 가격적이든 기능적이든 어떤 경쟁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위치 파악을 하는 거를 현황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아직 내가 이제 머릿속에 구상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파악은 하기 힘들어요. 근데 내가 구상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은 늘 있습니다. 그 제품이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 아이템이 나왔을 때는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고 뭐 B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이 좀 설 건데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완벽한 시장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완벽한 시장 분석을 하면은 제가 당장 이 회사 그만두고 내일부터 나가서 돈을 왕창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어, 최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그 경제연구소, 막 삼성경제연구소도 있고 그런 곳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공부 꽤나 했다는 상경교에서 진짜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모여가지고 그런 석학들이 모여서 짜낸 그 보고서가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저도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황, 준비 정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다? 이거를 근데 머릿속에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죠. 왜냐면 이 사업 기간 동안 만들어내면 되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어디까지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내가 한 75%까지 했고 여기 들어와서 사업비 받아가지고 나머지 15% 채워서 내가 시제품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량, 정성적 성과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정량이라는 거는 이제 신뢰성 있는 통계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누가 선생님들한테 즙을 팔러 왔어요. 즙을 팔러 왔는데 즙 맛있다. 그 맛있다의 기준이 그 판매하는 사람이 주변 지인들한테만 매겨본 거예요. 한 10명? 근데 다른 판매원이 와서 이거는 우리나라 뭐 어디에 가서 몇천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했고 이 정도의 결과가 있는 그런 즙이다. 그리고 막 건강적으로도 뭐가 우수하고 이런 실제적인 통계와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늘 강조드리거든요. 사업계획서 쓸 때. 왜냐면 이거가 발표가 넘어간다고 했을 때 발표가 넘어가서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온 통계예요? 그래서 이게 신뢰성을 갖고 있는 통계예요? 그러면 이제 대답을 못 하죠. 신뢰성이 있지 않는 통계니까. 그래서 꼭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가져다 쓰는 게 좋고 어디선가 자료를 가져다 쓸 때는 논문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인용 어디서 했다를 꼭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꼭. 왜냐면은 그 인용 당한 사람이 만약에 이거를 찾아가지고 봤는데 내 거를 인용했는데 표기를 안 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표시를 해주시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2 구체화 방안.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내가 이거 창업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화 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왕이면 타임라인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몇 월부터 며칠까지 어디까지 하겠다. 어디까지 하겠다. 그리고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나나 팀원이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업무를 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기반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아무 경력, 아무 전공도 모르는데 할 수 있다라고 써놓은 것과 내가 어디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몇 년 있었고 어디서 뭘 전공했고가 있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이제 이 사업계획서 안에서 말을 할 때 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말은 절대 신뢰되지 않습니다. 이 평가위원들에게.
기본적으로 평가위원들도 어디 대기업에서 부장 이상 하시다 온 분들, 경영지도, 국가가 공인하는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오셔요. 대학 교수가 올 수도 있고요. 석박사 이상급 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들의 머리 회로 속은 근거가 없는 말은 신뢰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걸 여기다가 뭘 쓰실 때는 항상 근거가 있는 통계를 넣어주시는 게 좋다. 어떤 걸 설명을 할 때. 물론 창업 배경은 이제 자신만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써도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통계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절대 두루뭉술하게 쓰시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그냥 영어로 해놔서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돈 벌 거야? 이겁니다. How? 어떻게 돈 벌 거야? 어떤 구조로 이 아이템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벌 거야? 거든요. 이제 생각해보면은 여기다가 쓰실 때 나 이거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 거예요. 보다 나 이걸 만들어서 어느 시장 어디를 공략을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벌 계획입니다.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협상을 해놨고 그렇게 써놓으면은 이 사람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준비가 됐네. 서툴지 몰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사업 설명할 때 그런 교육이 자주 있다 했잖아요. 그런 교육에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고도화가 되면 되는 건데 그냥 너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물건 만들어서 팔게요가 되면 안 된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모델,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가닥을 잡아 놓고 밑에 그 가닥에 대한 설명을, 추진 전략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이거를 팔기 위해서 어디까지 협상을 해놨고 어디까지 업무 협약을 해놨고 이런 것들을 내용을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협약 기간 동안에 내가 매출, 투자, 고용에 있어서 어디까지 하겠다를 써주셔도 되고요. 여기에 쓰는 거는 못해도 돼요. 계획이잖아요. 못해도 됩니다. 대신에 아까 그 협약 산출물은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돈을 5천만 원 벌겠습니다. 1억 벌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일 뿐이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출물은 내가 하기로 한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부터는 제가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앞에 거하고 조금 이어지는 건데 로드맵 전체 사업 단계를 시간 순으로 좀 잘라가지고 로드맵을 추진 일정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두 번째도 그렇습니다. 협약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어디까지 달성을 할 것인가. 이 목표도 조금은 현실적인 게 한 80%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정부 지원 사업비 집행 계획. 이거는 우리 예창은 최대 1억 원이잖아요. 1억에 맞춰서 쓰세요. 내가 1억이 안 될 것 같아도 1억에 맞춰서 쓰세요. 왜냐? 내가 4천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이미 판단해서 4천만 원으로 여기다가 써요. 예를 들어서. 근데 웬걸 내가 평가를 진짜 잘 받아가지고 내가 6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대. 근데 내가 여기다가 4천만 원이라 써놨기 때문에 6천만 원 못 받는 거예요. 4천만 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치로 구성하세요. 최대치로. 그거는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수정해야 될 상황이니까 우선 쓸 때는 최대치로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정부 지원 사업비는 최대 1억 원 한도 내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예처럼 그 본인이 임의 판단해가지고 조금 써놨다가 진짜 돈 조금 받은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1억까지 써라. 그리고 요 밑에 334 자금 필요성 및 조달 계획 이것도 조금은 현실성 있게 뭐 내 사재를 투여한다고 써도 되고요. 내가 투자를 어디서 어떻게 받겠다를 쓰셔도 되고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쓰기보다는 조금 현실성 있는 그리고 근거가 있는 좀 내용을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4번 팀 구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진 경영 능력, 경력, 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다 쓰셔도 돼요. 근데 블라인드 다 해라. 어느 대학교 협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땡땡 대학교, 어느 대학교인지 몰라야 돼요, 우리가. 왜냐면은 평가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 평가위원으로 왔는데 이 사람이 서울대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게 또 CCBB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문이어서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은 또 그거를 전체 뒤집어 엎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마스킹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위에 보시면은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마스킹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외부 협력 방안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협력 기관이나 파트너 외부 기관들 쭉 써주시면 되고요.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 계획 ESG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 설립하시고 이런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개선을 하겠다를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설명 외에도 네이버에 ESG 경영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업계획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Q&A를 조금 받으려고 합니다. 요 뒤에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가 있긴 한데 요거는 제가 설명을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가점 서류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보유자일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내셔야 되고 대신 공통서류 신분증 사본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신분증 사본 왜냐면은 본인 대조를 위해서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15장 분량 외에 설명이 필요로 한 그런 모든 자료 뒤로 붙이면 됩니다. 여기 증빙서류 제출 여기 뒤에 보시면은 기타 참고 자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논문 인용 내용이어도 좋고요. 그림이어도 좋고요. 신분증 사본, 기타 참고 자료. 요거는 페이지 계속 늘려서 더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가점 증빙 서류들. 부동산 임대업 보유자들은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업계획서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Q&A 좀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하셔도 좋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겠네. 그러면 이거 종료되면은 그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한 분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 해버렸는가요? 우선 현장에서 없으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질문해 주신 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PPT 자료 제공되냐고 여쭤보셨는데 PPT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안에
이제 업데이트 돼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 해당 영상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저희 센터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볼 수 있고요. 발표 평가는 4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을 언제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모집 공고가 끝나고 3월 초에나 이제 평가 일정이 쭉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 부트캠프, 교육 진행 등은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다 보니까요. 또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에서 이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센터 근처 여수가 호텔이 많아가지고 이 근방에서 할 때도 있고 저희가 뭐 광주 근처로 갈 수도 있고요. 보통 전남 지역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뒷번호 마킹 처리하나요? 예, 마킹 처리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처음에 어차피 실명 인증 한번 하기 때문에 보통 앞자리랑 뒷자리 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확인을 하면은 끝나는 거니까요. 마킹 처리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현장에는 질문이 없을까요? 어떤 거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하실 만한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평가는 평가위원분들이 하시는 거지 제가 평가를 하진 않기 때문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많은 빅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있고 그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관련 창업 시 상품화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 질문은 너무 방대해 가지고요. 우선은 사업계획서를 한번 작성하셔서 센터로 방문을 해 주시거나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식품 쪽으로 유능한 멘토님을 섭외를 해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창업 스쿨 1단계도 아니고 3단계도 아니고 2단계인데 그럼 서류 제출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단계이신데 우수 교육생인지가 제가 선생님 여기 김희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2단계이신데 우수 교육생이면 서류평가 면제거든요. 우수 교육생이면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이외에 발표 PPT 부분에 대해 팁. 발표 평가는 우선 자신감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쨌든 그 수십 장의 사업계획서를 통과를 하고 발표 평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십 장의 내용을 10분 이내로 축약을 해서 내 아이템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5명을 설득을 해야 돼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말이 너무 빠르거나 말이 너무 느리거나 딕션이 안 좋아서 전달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한 100% 이해가 없어서 설명을 못 한다든지 첫 번째로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 아이템에 대한 100%의 이해. 왜냐면은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100% 알고 있어요. 120%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평가위원분들을 가르친다의 느낌보다는 그분들을 내 아이템을 이해를 시킨다. 그 10분의 발표 시간은 오로지 그 발표자에게 주어진 시간인데 그 10분 동안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홀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PT도 너무 주저리 쓰면 좋지 않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아이템을 왜 했고 어디까지 준비가 됐고 내가 이 아이템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거다가 주요 포인트지 너무 막 주저리 써놓으면은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고 어쨌든 발표 시간만큼이나 질문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대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본인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나 본인 아이템과 관련된 뉴스 그런 분야의 트렌드 같은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의 차이점. 이거는 공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반 분야는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환경에너지, 화공섬유, 공해디자인, 전 기술 분야를 말하는 거고요. 여성 분야는 전 기술 분야인데 대표자가 여성인 분을 말씀을 하는 거고 소셜 벤처 분야. 요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깊은 설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혁신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소셜 벤처 기업. 요거는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 사회 문제 해결이 목표가 되는 창업 아이템이겠죠. 그거를 하시는 분은 소셜 벤처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내 벤처는 이제 대기업이나 대학에서 이렇게 창업을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분사의 형태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대기업 연구원 분들이나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러신데 그 분야를 말을 하는 것 같고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 제조 신청 시 기술 분야에 체크라는 바이오 의료 생명으로 해. 식품은 바이오 의료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공고에도 나와 있는데 바이오 의료하고 가로치고 생명 또는 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질문이 없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한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온라인도 그렇게 질문이 더 이상 올라오지는 않아가지고요.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진짜 없으실까요? 예.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네네. 우선 되는 걸 하는 게 베스트고요. 되고 돈 많이 주는 거 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고 그거를 준비를 하는 거는 내가 이게 붙든 떨어지든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쨌든 계획서의 형태로 한번 쭉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쭉 만들어 왔던 거를 제출을 해서 내가 평가를 받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탈락을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열람을 요청을 하시면은 그 평가 의견을 열람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그 평가위원분들 이름을 마스킹 처리를 한 뒤에 선생님들께 그 의견을 싹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어디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알고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저희 센터 다른 지원 사업 있다고 했잖아요. 뭐 공고가 지금 나가는 것도 있고 한데 보통 우리가 대형 아이돌 뭐 이제 블랙핑크나 뭐 트와이스나 뭐 이런 애들이 복귀한다 그러면은 중소 아이돌들은 기다리잖아요. 걔네 활동하고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것처럼 예창이 보통 끝날 쯤에 지역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창 중간쯤에서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 두 개를 걸쳐놨다가 되는 거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예창으로만 너무 몰려버리면은 이 사업들은 이제 안 모이니까. 그래서 각 기관들이 그런 거 생각해서 그 일정 조정은 늘 하고 있으니까요. 우선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넣어놓고 걸리는 거 하나 하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이렇게 뭐 사업 관련 질문도 좋고 저희 센터 관련 질문도 좋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 창업지원팀의 김주원 사원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했습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말씀 걸어주시면은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대답을 해드릴 거고, 전화 주셔서 뭔가 멘토링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 받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 하면은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알아보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사업 설명회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까지 평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